언니는 23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체국에서 언니 이름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것은 2024년 봄,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던 4월이었지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낡은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정미숙, 보내는 사람 정은숙. 잠깐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이 편지의 비밀이 영원히 묻힐지 모를 일이니까요. 정미숙은 올해 62이었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단발머리에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아파트 경비실 옆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 들었지요. 봉투가 이상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우표가 2장 겹쳐 붙어 있었으며 소인 날짜가 1984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40년 전 미숙의 손이 멈추었지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은숙, 언니 이름이었습니다. 1984년에 죽은 언니의 이름이었지요.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파트 로비 벤치에 주저앉아 봉투를 들여다보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편지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는 둥글둥글하고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이 글씨는 틀림없이 언니의 것이었지요. 미숙은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엘리베이터를 탔지요. 12층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0년 전에 보낸 편지가 어떻게 지금 도착한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미숙은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과연 죽은 언니가 40년 전에 보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편지는 40년이 지나서야 도착한 것일까요? 이야기를 하려면 1984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은숙과 정미숙은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자매였지요. 언니 은숙이 3살 위였습니다. 아버지 정판길은 어선을 몰아 서해 바다에 나가는 어부였고 어머니 김복수는 집에서 굴을 까며 생계를 보탰지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방 2칸짜리 단층 집의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닷바람이 들이쳐 자매는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서로의 발을 비비며 잠들었지요. 은숙이 미숙의 차가운 발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발은 왜 이렇게 얼음이냐? 미숙이 깔깔 웃으며 대답했지요. 언니 배가 따뜻하니까 그렇지. 2 자매는 닮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키가 크고 눈이 크고 공부를 잘했지요. 반에서 항상 1등이었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서울에 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숙은 키가 작고 몸이 약했지요. 천식이 있어서 겨울마다 기침을 했고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공부는 중간쯤이었지만 손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잘 그렸지요. 아버지는 2 딸 중 1명만 고등학교에 보낼 형편이었습니다. 1980년이었지요. 은숙이 중학교 3학년, 미숙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밥상 앞에서 말했지요. 둘 다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 1명만 보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은숙이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니까, 은숙이 가야 이 집안이 펴지니까. 하지만 은숙이 말했지요. 미숙이 보내세요.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은숙을 보았지요.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이가 몸이 약하잖아요. 학교도 자주 빠지고 고등학교 안 보내면 미숙이는 나중에 공장도 못 가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미숙이 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의 눈이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14살짜리 미숙은 읽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산읍 내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 취직했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서 굴을 까고 새우를 다듬고 젓갈을 담았습니다. 손이 소금에 절어 하얗게 부르트고 손톱 밑에 비늘이 박혀도 은숙은 불평하지 않았지요. 은숙의 월급은 대부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의 학비, 미숙의 교복가, 미숙의 참고서 감. 은숙은 자기 돈은 거의 쓰지 않았지요. 간식도 안 사 먹었습니다. 어쩌다 공장에서 나올 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미숙에게 줄 것이었지요. 빵 한 조각, 연필 한 자루, 머리끈 하나. 언니, 이거 언니가 먹어. 미숙이 빵을 밀어내면 은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먹었어. 네가 먹어. 거짓말이었지요. 공장에서 먹을 게 나오는 것은 점심 한 끼뿐이었고 그마저도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언니의 거짓말을 믿었지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미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사무원이었지요. 은숙은 여전히 서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전화기가 집에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은숙의 편지는 항상 밝았습니다. 나는 잘 있다. 공장 일은 재미있다. 친구도 생겼다. 걱정하지 마라. 미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안심했지요. 하지만 은숙이 쓰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 냄새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 기침이 점점 잦아진다는 것, 병원에 가봤더니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 과연 은숙은 왜 아픈 사실을 미숙에게 숨겼을까요? 그리고 1984년 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984년 3월 미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지요. 서산 이장 집 전화를 빌려 건 것이었습니다. 미숙아, 은숙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올 수 있으면 와라. 미숙은 그날 저녁 버스를 타고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읍내 병원에 도착하니 은숙이 병상에 누워 있었지요. 얼굴이 노랗게 떴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23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미숙이 병상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가 아파? 은숙이 웃었지요. 평소처럼 밝게.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가 좀 오래 가서 주사 맞으면 나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숙은 이미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뒤였지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오랜 기간 화학 방부제에 노출되어 폐가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치료가 어렵다고. 은숙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만 했고 미숙에게는 감기라고 했지요.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 있어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이틀을 병원에서 함께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야 했지요. 회사에서 휴가를 더 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미숙이 떠나기 전 은숙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응, 언니.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은숙이 잠시 미숙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미숙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니 잘 살아. 그냥 그거야.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무슨 유언 같은 소리야. 언니도 빨리 나와서 서울 올라와. 같이 살자.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같이 살자. 그것이 두 자매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지요. 미숙이 서울로 올라간 지 열흘 뒤 은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4년 3월 22일이었지요. 23이었습니다. 미숙은 장례식에서 관 앞에 서서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열흘 전만 해도 감기라고 웃던 사람이 관 속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미숙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지요. 석 달을 울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밤마다 울었지요. 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니 잘 살아. 그 말이 왜 유언처럼 들렸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냐고 미숙은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요. 은숙이 죽기 열흘 전 병원 침대에서 편지 한 통을 쓴 것을, 그리고 그 편지를 간호사에게 부탁해 우체국에 맡긴 것을, 보내는 사람 정은숙, 받는 사람 정미숙. 그런데 그 편지가 왜 40년이 지나서야 도착했을까요? 시간을 2024년 4월로 돌리겠습니다. 미숙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지요.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언니의 이름이, 언니의 글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숙은 남편 한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영호는 택시기사로 낮 근무 중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한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상한 우편물? 언니한테서. 은숙 언니.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영호도 은숙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미숙에게 들었지요. 미숙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야기, 가장 꺼내기 싫어하는 이야기. 뜯어봤어? 못 듣겠어. 그럼 내가 퇴근하면 같이 보자. 기다려. 미숙은 영호가 올 때까지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맞은편에 앉아 바라보기만 했지요.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다시 앉고 또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다시 앉았습니다. 마치 봉투 안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서 가까이 가면 무서웠고 멀리 가면 놓칠 것 같아서 떨어질 수 없었지요. 영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식탁 위에 봉투를 보았지요. 미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열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호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40년 된 종이가 바스락거렸지요. 안에서 접힌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1장. 사진은 2 소녀의 사진이었지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 2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지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 앤드 미숙,
1979년 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중학교 앞 사진관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졸업 기념으로 언니가 우리 사진 한 장 찍자며 끌고 간 것이었지요. 사진값 500원이 아까웠지만 은숙이 이건 평생 남는 거야 라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미숙아, 언니야.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으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해. 감기가 아니야. 의사가 그러는데 내 폐가 많이 안 좋대. 공장에서 쓰는 약품 때문이래.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 미숙의 손이 떨렸지요. 옆에서 영호가 미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숙아, 나 니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 진작 했어야 하는 말인데 말로는 못하겠어서 편지로 쓴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지? 아버지가 둘 중 하나만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니를 보내라고 했지. 다들 내가 착해서 양보한 줄 알지? 아니야. 나는 착한 게 아니었어. 미숙의 눈이 커졌지요. 미숙아, 사실은 그때 나도 고등학교 가고 싶었어. 죽도록 가고 싶었어. 서울에 가서 대학도 가고 싶었어. 선생님이 나한테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 성적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가고 싶었어. 미숙이 아하고 입을 벌렸지요. 언니가 원래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공부에 미련이 없는 줄 알았지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어디서든 살 수 있어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네가 기침을 하는 거야. 옆에서 자다가 들었어. 쌕쌕거리면서 숨을 못 쉬는 소리. 내가 네 등을 두드려 줬잖아. 기억나? 그때 네 등이 너무 작았어. 뼈가 만져졌어. 이 아이가 여기서 공장에 가면 어떡하나, 이 약한 몸으로 어떻게 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가겠다는 말이 안 나왔어. 미숙이 편지를 든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지요. 40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가고 싶었다는 것을, 언니가 포기한 것이지 미련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니를 보내라고 했어. 네가 고등학교 가면 나보다 나은 데서 일할 수 있잖아. 사무실에서 일하면 이렇게 약품 냄새 안 맡아도 되잖아. 네 폐가 안 나빠지잖아. 편지의 다음 줄에서 미숙은 읽을 수 없을 만큼 울었지요. 미숙아, 나는 후회 안 해. 진짜야. 네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편지 받을 때마다 나는 행복했어. 내가 포기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네가 잘 사는 게 내 인생이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미숙이 편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40년 동안 미숙은 혼자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요. 내가 고등학교에 갔으니까 언니가 공장에 간 것이고, 언니가 공장에 갔으니까 폐가 나빠진 것이고, 그러니까 언니가 죽은 것은 내 탓이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손주 보는 동안에도 그 죄책감은 가슴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편지에 썼지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영호가 미숙의 등을 쓰다듬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지요. 이것은 40년의 무게를 가진 편지였으니까요. 미숙이 눈물을 닦고
편지의 나머지를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우체국에 맡길 거야. 나중에 보내달라고. 언제 보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다 잊을 만큼 오래 지난 뒤에 그때쯤이면 네가 이 편지를 받아도 너무 슬프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미수가, 나 사실 니한테 선물 하나 남겨뒀어. 서산집 마루 밑에. 아버지 몰래 넣어둔 거야. 네가 이 편지를 읽으면 찾아봐. 40년이면 아직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네 거야.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미수가 사랑해. 네 언니가. 과연 서산집 마루 밑에 은숙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편지는 어떻게 40년 만에 도착한 것일까요? 미숙은 다음 날 우체국에 갔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40년 만에 배달된 건지 알고 싶었지요. 우체국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설명해 주었습니다. 1984년 당시 서산 우체국에서 접수된 이 편지는 수취인 주소가 불명확하여 반송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숙의 서울 주소가 정확하지 않았지요. 은숙이 병원 침대에서 기억나는 대로 적었으나 번지수가 틀렸던 것입니다. 반송된 편지는 서산 우체국 미배달 우편물 보관함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40년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최근 서산 우체국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오래된 미배달 우편물을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한 옛 우편물들을 현재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수취인을 찾는 작업을 했고 정미숙의 현재 주소가 확인되어 배달된 것이었지요. 40년 동안 우체국 창고에서 잠들어 있던 편지가 언니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봄에 동생의 손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우체국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우체국 직원이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미숙은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우가 운전을 했지요. 수원에서 서산까지 2시간 반. 미숙은 조수석에서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40년 전 이 길을 버스로 오갔지요. 은숙의 장례를 치르러 내려왔던 것도 울면서 서울로 올라갔던 것도 이 길이었습니다. 서산집은 이미 없었지요. 마을 자체가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마루 밑에 언니가 뭔가를 숨겨뒀다고 했는데 집이 없으면 미숙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옛 이웃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이사를 갔거나 돌아가셨지만 한 분이 남아 있었지요. 이웃집 할머니 송말순 씨, 올해 84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숙이 아니가. 은숙이네 미숙이. 할머니가 미숙을 알아보았지요. 미숙이 사정을 설명하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루 밑? 아, 그거. 집 헐 때 내가 가져다 뒀어. 은숙이가 생전에 나한테 부탁했거든. 미숙이가 찾으러 오면 이거 줘라고. 근데 네가 안 오더라고. 40년을 안 오더라고.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할머니가 자기 집 장롱 위에서 낡은 과자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요. 상자 위에 은숙의 글씨로 미숙이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지요. 안에는 작은 통장 한 권과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서산 농협 적금 통장이었지요. 이름 정미숙, 은숙이 미숙 이름으로 만든 적금이었습니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4년 동안 매달 적금을 넣은 기록이 있었지요. 금액은 매달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은숙의 월급에서 가족에게 주고 미숙의 학비를 대고 남은 돈에서 또 쪼개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4년치 적금이었지요.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당시 금액으로 5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1984년에 23 공장 여공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지요.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수가, 이건 네 결혼할 때 쓰라고 모은 거야. 내가 직접 주고 싶었는데 혹시 못 줄 수도 있어서 여기에 넣어둔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언니가. 미숙은 과자 상자를 안고 할머니 집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호도 말순 할머니도 모두 울었지요. 은숙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적금을 만들고 이웃에게 부탁까지 해놓은 것이었지요. 동생이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도 되라고. 23세 은숙이 할 수 있는 전부를 해놓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서산에서 돌아온 미숙은 집 거실벽에 사진을 걸었습니다. 1979년 봄 교복 입은 두 소녀의 사진. 큰 아이가 작은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는 사진이지요. 미숙은 그 사진 옆에 은숙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도착한 편지.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마지막 줄 미숙아 사랑해. 네 언니가. 딸 정수연이 집에 왔다가 벽에 걸린 사진과 편지를 보았지요. 엄마, 이거 뭐야? 이 사진 누구야? 미숙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큰 사람이 네 이모야. 엄마 언니, 네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수연이 편지를 읽었지요.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 물었지요. 엄마, 이모가 엄마 대신 고등학교를 포기한 거야?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공장에 간 거고 거기서 병을 얻은 거야? 미숙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가 고등학교 가고 서울에서 취직하고 아빠 만나고 나를 낳은 거 전부 이모 덕분인 거야? 미숙의 입술이 떨렸지요. 그래. 전부. 언니가 안 보내줬으면 엄마는 여기 없었을 거야. 너도 없었을 거야. 수연이 미숙을 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작았지요. 뼈가 만져졌습니다. 40년 전 은숙이 미숙의 등을 두드리며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엄마,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미숙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지요. 교복 입은 두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미숙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네가 잘 사는 거야. 그게 언니한테 감사하는 거야.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네가 잘 사는 게 내 인생이 잘 된 거라고. 그해 가을 미숙은 서산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은숙의 무덤 앞이었지요. 작은 비석에 정은숙 1961만 1984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소주 한 잔을 따랐지요. 언니 나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풀이 흔들렸지요. 편지 받았어. 40년 만에. 우체국이 이제야 보내줬어. 언니 글씨 보니까 옛날 생각 다 나더라.
미숙이 소주잔을 비석 앞에 놓았지요. 언니, 나 잘 살았어. 남편도 좋은 사람 만났고, 딸도 잘 컸어. 손녀도 있어. 이름이 은서야. 은숙 언니의 은자 넣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지요. 언니가 고등학교 양보 안 했으면 나는 서산 공장에 갔을 거야. 내 약한 패로 거기서 버텼을까? 아마 못 버텼을 거야. 그러면 수연이도 없고 은서도 없어. 언니가 나 대신 그 자리에 선 거야. 알아. 이제 알아. 미숙이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요. 하지만 돌 위에 내려앉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언니, 적금 통장도 찾았어. 말순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어. 40년 동안 은숙이 결혼 축의금 하라고 모은 거라며. 미숙이 가방에서 낡은 적금 통장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지요. 이건 안 쓸 거야. 수연이한테 물려줄 거야. 네 이모가 엄마한테 남긴 거라고. 이게 우리 가족의 시작이라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마치 대답하듯이. 미숙은 일어나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돌아섰지요.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듯 불어왔습니다. 40년 전 이불 속에서 미숙의 차가운 발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던 그 온기처럼 미숙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요. 언니 고마워. 그 한마디에 4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한 발 물러서 주었던 사람. 자기 몫을 내어주면서도 나는 괜찮아라고 웃었던 사람. 그 사람의 괜찮아 안에 얼마나 큰 포기가 들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편지는 40년이 걸려서라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마워와 사랑에는 4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이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모든 은숙 언니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고마워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